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었더니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죽지 않고 헛소리 한다고. 근데 내가 죽어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무슨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도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그 삐딱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초등학교를 기준해서 본다 그러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데가 허다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보통 한 70명까지도 왔어요. 한 50명도 있고 그랬어. 근데 50명이든 70명이든 그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은 단 하나야. 근데 그 1등 하는 사람이 사회 나와서 1등 하냐? 안 그래요. 그 1등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출세할 수도 있지만 출세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나중에 결국은 매국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 이게 어떤 사람들이 1등 국민이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사조가 어떻게 가든 중간에서 그냥 누가 하는 얘기를 옳고 그름을 자기 혼자 새기고 자기가 방향을 자기가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공헌하냐면 아주 바보 같아가지고 저런 놈이 뭘 할까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해도 못하고 댓글을 달고 뭐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나중에 전부 노숙자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태될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아는 척하고 지가 똑똑한 척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내가 자라면서도 이렇게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런 것들이 지가 아는 척 제일 많이 해. 막 똑똑하고 뭐 저 혼자 다 뭐 세상을 다 재단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놈들은 결과가 거의 안 좋아요. 나는 여러 계층을 골고루 경험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지처럼 밑바닥에서도 살아봤고 중간 계급으로도 살아봤고 또 1년에 뭐 몇천만 원씩 세금 내는 그런 기업의 오너도 해봤고 지금은 여러분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할까요? 저놈은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뭐 걱정이 별로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자기가 느낀 거를 이 세상에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하고 토론해가지고요 져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한테는 쳐. 남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논리도 없고 무조건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치죠.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더라고. 윤석열이 이 사람은 지가 뭘 하는 걸 지 맘대로 안 되면 다 무시해버리고 뭐 욕하고 그런 건 모르는데 욕하는지 않는지 내가 그 사람과 상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냥 딱 지 혼자 행동해. 근데 저 사람 결과적으로 저 사람 개인도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이 나라가 여러분 좋아집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져요? 그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그 매국노 그룹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순신 보고 영웅이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순신을 뭐 맹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처럼 뭐 이순신 영웅이다, 이순신 뭐 가짜다, 이순신 저거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나름대로 충분히 분석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순신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얼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공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딱 판단해가지고 그걸 그 토론식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식으로 교육을 교과서에 의존하지 말고 토론을 해야 돼. 무슨 이슈를 하나 정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 대중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이런 교육 제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맞든 틀리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답만 외우고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는 게 뭐예요? 무슨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답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이 사회가 폭넓게 무슨 그 지식이 전달되고 소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이런 사회가 아니야. 자기가 외운 답 그것만 가지고 발로 달달달달 외우고 우기고 우김질하다 안 되면 도태되고 싸우고 뭐 그러거든.
요즘 그 청문회 하는 거 봐봐요. 거기에 보면 진짜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패거리 논리로 자기네 패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는데 억지가 상당히 심하죠. 그거 아주 보면 신경질 나.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억지스러운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또 임진애 변호사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임진애 변호사를 내가 보기에는 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순신이 여러분 영웅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순신이 왜 영웅이에요? 그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웅이라니까 영웅인 줄 알죠. 이순신 영웅 그렇게 해야 답이 되는 거잖아. 이순신이 어디서 싸우고 어디서 이기고 어디서 싸우고 이기고. 그런데 이순신을 맨 먼저 영웅으로 만든 사람이,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유성룡인 거 아세요? 유성룡이가 1607년에 죽었는데 유성룡이가 파직당하고 두문불출하지, 문 닫아놓고 밖에 세상하고 담을 쌓고 계속 앉아서 징비록을 썼어요. 그 징비록 내용이 뭐냐면 유성룡이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이순신이 파직당하고 뭐 이러는 걸 보고 아, 이게 잘못하면 나한테 그 재상이 다 오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문의 멸문지화를 당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유성룡이 물어보진 않았어. 나 그때 안 살았거든.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 그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징비록을 썼는데, 여러분 징비록은 다 배웠잖아요. 징비록이 뭐냐면 무엇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반성하고 징비해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는 그 후세를 경계하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이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책을 써가지고 바로 세상에다 내놔가지고 내가 영의정까지 하고 재상으로 근무했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우리가 징비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후세에 일본한테 침략당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것까지 내다보면 천재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임진왜란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징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요즘 자서전 쓰는 사람들 마냥 거짓말 막 잔뜩 써놓는 거, 요즘 그건 자서전으로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잘못한 놈들이 되게 자서전 써. 자기 변명서야, 자서전이. 근데 역시 유성룡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유성룡이 징비록이라는 그 의미는, 징비라는 의미는 아, 내가 잘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해가지고 이걸 분석해서 후세에 전해가지고 적어도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후에 대한민국 아니면 조선 이 나라에 예침이 있다든지 무슨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징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써야겠다. 이런 의미로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양반이 어떻게 합니까? 책을 써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완성되는 즉시 세상에다 펴내야죠. 그래가지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분석해 본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 징비록을 보고 다음 후세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펴내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징비하는 마음으로 국민 자세를 가다듬고 사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책을 1년 썼는지 2년 썼는지 난 몰라. 그런데 1589년인가 뭐 그때 유성룡이 파직당해가지고 하회마을로 들어가서 그걸 써놓고 세상에다 발표하질 않아요. 그거 써놓고 자기 집 지하실에다 숨겨놔. 그렇게 놓고 세월이 갔는데 얼마가 지나갔냐면 선조 임금이 1606년인가 죽었죠. 내 생각엔 선조 임금 때문에 자기가 그 징비록에 쓴 게 건방지다고 선조 임금이 뭐라고 할까봐 차마 그걸 발표를 못 했는데 이제 선조 임금이 죽었으니까 발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선조 임금이 죽어도 발표를 안 해. 그러다가 그 다음에
1607년에 유성룡이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도 그 징비록이 세상에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징비록을 책을 나도 몇 권 써봤는데 책 쓰기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힘들어서 책을 써가지고 지하실에다 감춰놓는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 추측이 가요. 뭘 추측이 가냐면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은 전부 가짜야. 자기가 징비한다는 그 자체도 가짜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걸 썼냐면 내가 이순신을 불법적으로 채용했고 또 임진왜란을 이순신이 선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기동 타격대 식으로 여수에 있다가 전란이 나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원견 뒤따라다니며 간섭만 하고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어떻게 행사해 이순신의 그 이중 성격이 교활한 그런 게 이게 다 이게 그 죄가 그 업보가 유성룡이한테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징비록을 써서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면 내 생각에 제 아들들 보고 저것을 지하실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이순신이 재상이 어차피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순신이 그렇게 충신이고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이순신한테 쏘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징비록을 써놨다. 이런 의미로 내 보이면 그 포도청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유성룡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다가 그 징비록을 보면 이 유성룡은 알고서 유성룡이 이순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이렇게 뒷배를 봐준 게 아니고 진짜 이순신이 워낙 교활하니까 이순신한테 속았구나. 이순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유성룡은 죄가 없다 하는 식으로 가문의 그 멸문지화를 막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오면 이 책을 내보여라. 이렇게 유언을 했을 것 같아요.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걸 감춰놓고 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ieya스가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왈가왈부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엄연히 조선을 침략한 불행한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가 비난받아. 이걸 얘기하지 말고 책으로도 쓰지 말고 그냥 덮어두자. 조선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 왜냐하면 일본은 한반도로 나오는 지구상으로 나오는 디딤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안 거치고서는 걔들이 뻗어나갈 데가 별로 없어. 어떻게든지 조선으로 다시 나와서 외관도 정식으로 열고 일본하고 이 교류를 해야 되는 거야. 임진왜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명을 내려가지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유성룡이가 쓴 징비록이 간간히 일본으로 가가지고 암암리에 어떤 사람들이 그 책을 쓰고 점점 퍼져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면 100년이 걸렸어요. 약 100년이. 그래서 1695년에 일본에서 정식으로 징비록을 조작 번역을 해요. 일본에게 맞도록. 징비록을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 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가히 신격이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일본군도 우세하고 굉장히 잘 싸웠지만 이순신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나라에 충성해가지고 일본의 세력을 키워서 우리도 국력을 더 강화시키자. 이 이면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를 강화시켜가지고 일본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조선을 치자고 하는 일본의 복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이렇게 출판해가지고 전 그 국민이 다 읽다시피 하고 2판, 3판까지 찍어내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징비록 번역된 게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임진왜란사의 이순신의 활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유성룡의 징비록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외국 관계자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그 징비록을 구해가지고 각 나라 저희 나라로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번역해가지고 저희 나라에 출판을 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임진왜란사를 외국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근데 그 전부 다 거짓말로 그 가짜 이순신을 가짜로 영웅 만드는 걸 그거 이제 영웅 신드롬을 전파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1623년 4월 11일 날 인조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 이순신의 조카 이식이 대제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전국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선조 수정실록을 쓰면서 이순신을 이제 영웅으로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유성룡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염려한 것은 이순신을 뒤봐준 게 나중에 탈로 나가지고 가문에 화가 미칠 때를 대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조사가 시작되면 그 책을 내보여라. 그러면 조사관들이 유성룡은 이순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구나. 진짜로 이순신이 충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순신을 끝까지 뒤봐줬구나. 그럼 유성룡은 죄가 없다. 유성룡도 속은 피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가문이 구제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그 책을 써서 숨겨놨는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순신 조카에 의해서 전적으로 띄우면서 영웅이 되면서 이순신한테 충무시호를 주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충무시호를 인조 대왕이 그냥 이시기가 자꾸 졸르니까 그냥 준 거예요. 공훈심사 그런 것도 없고 총 충무공이 9명인데 9명 중에 제일 가치 없는 충무공이 이순신 충무공이에요. 그건 심사를 거친 것도 아니고 자기 조카가 우리 삼촌도 충무공 줘요 하니까 그 당시 모든 여론을 주도하는 대제학이잖아. 대제학이 주자고 그러니까 인조대왕이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순신을 선조 임금이 그렇게 미워했기 때문에 이순신을 오히려 충무공을 줘야 선조 임금이 나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이순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을 미워했으면 선조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조가 나쁜 사람 되면 인조 반정은 더 성공하는 거야. 더 좋은 정권이야. 그 나쁜 임금을 몰아내고 선조를 몰아내는 건 아니지만 광해군을 그 아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성공시켰으니까 이순신을 충무공무로서 인조가 그냥 저절로 부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쿠데타 세력이 꼭 시도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 인조가 그 자네 말이 맞아. 충무공 주자. 그래가지고 조선사의 9명의 충무공 중 가장 가치 없는 충무공을 이순신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후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충무공이 이순신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이 수두룩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사에서만 충무공이 5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진주성 싸움에서 공을 세웠던 김시민 장군 충무공이 가장 가치 있는 충무공이에요. 그 나머지 충무공은 거의 별 볼 일 없어요. 임진왜란사에서 충무공 중에 제일 웃기는 충무공이 뭐가 있냐면 정충신이라고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노비야. 글을 전혀 몰라. 그런데 권율 장군의 편지를 배달한 사람, 이 사람은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그 사람이 모르니까 열심히 다름질을 잘하거든. 나주 출신인데 나주에서 대대로 사는 그 노비 출신인데 글을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용감해. 근데 그 친구한테 편지를 주면서 의병장 누구한테 갖다 줘라. 이 사람이 배달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충신이라고 그 충무공 역시 임진왜란사하고 관련된 5명 충무공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구인회라는 사람은 그 인조 반정을 기획한 사람이야. 그리고 인조 대왕의 조카뻘인 거대. 그래서 가장 가치 없는 충무공 2개가 구인호하고 이순신하고 이 2개가 가장 조선 충무공사에서 가치 없는 충무공. 그렇든 어떻든 이순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충무공 시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1795년 그 후로 한 100년 후에 정조대왕이 어떻게 하다가 그 유성룡의 그 징비록 급수를 해요. 정조대왕이 그걸 읽어보고 우리도 이런 빛나는 충무공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년 후니까 잘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읽는 그 똑같은 이순신을 유성룡이가 띄운 대로 그대로 출판을 한 거예요. 정조대왕이. 그래서 이순신 전선가 그렇죠? 정조대왕이 만드는 게. 그런데 그 후로 이제 1892년 그 795년부터
약독 100년 후죠. 100년 후에 일본에서 말하자면 찌라시식으로 유성룡의 징비록이 조각조각 출판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퍼지는 걸 보고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쓰냐면 세이코 세키 사람이 최초로 이제 뭐라고 쓰냐면 조선 이순신전 책을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초로 일본에서 이제 그 책 형태로 출판해가지고 세이코 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말하자면 정조대왕이 쓰고 그 다음에 세이코 세이가 쓰고 그게 두 번째로 출판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선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정조대왕이 쓴 충무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순신전을 또 써요. 근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왜 그 책을 쓰냐면 조선이 이제 일본한테 침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경술국치, 한일 합방, 뭐 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아주 획기적인 충신을 하나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을 내세워야 되겠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고취할 목적으로 조선인이여 이순신처럼 용감하게 들고 일어나서 외적을 치자. 이게 거의 다 이제 소설이니까 과장 날조 해가지고 막 그 줄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일파 이광수가 그 단재 선생의 제자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을 그렇게 띄우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너무 단재 선생이 띄워가지고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물타기라는 거예요. 1931년에 친일파 이광수가 이순신전을 갖다가 연재를 해요. 동아일보에다가 물타기 하는 거예요. 이광수가 1931년에 쓴 이순신전은 어떤 거냐면 일본이 사관학교에서 부교재로 가리켜요. 이순신전을. 그런데 왜 그 일본 사관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냐면 일본 본토에서도 가리켜 그 당시.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순신을 아주 거의 신격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훌륭한 장수를 본받아서 일본인들도 분발해가지고 일본에 충성을 다해가지고 은연중에 조선의 왕조로부터 핍박받는 양반으로부터 핍박받는 조선 신민들을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동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이재이라고 하죠. 오랑캐의 힘을 빌려서 오랑캐를 친다. 일본이 그거요. 이순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순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다시 조선을 치되 명분이 있어. 조선 왕조는 아주 나쁜 놈들이고 큰 당파 싸움이 나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해서 그 유성룡이 쓴 징비록의 요지가 조선에는 이순신, 유성룡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쁜 놈. 이건 사람도 아닌 놈들이에요. 양반 놈들은 흡혈귀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얘기가 아니야. 조선에서 얘기한 유성룡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룡, 이순신을 본받자. 그래가지고 조선의 그 나쁜 놈들을 일본이 응징해가지고 일본 천황 신민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본 이순신을 띄운 이유예요. 우리나라 대구 사범학교에 교재로 그 이순신을 읽어요. 박정희가. 그 박정희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구 사범학교에 다닐 때 이광수의 이순신전을 몰래 숨어가지고 기숙사에서 자기가 혼자 봤다. 근데 박정희는 지금 윤석열이 일파 이 사람들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 일본 사관학교에서 부교재로 읽는 그 책을 왜 박정희만 대구 사범학교에서 못 읽게 해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읽습니까? 그러고 사범학교의 그 기숙사라는 게 전부 친일로 아주 똘똘 뭉친 놈들만 오는데 한 방에 하나씩 자는 게 아니라 한 4명씩 자는데 4명 속에서 어떻게 박정희가 몰래 훔쳐서 읽습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교묘한 사람, 여기 윤석열하고 비슷한 사람이 여기 과가 매국노 뭐 일본 놈들하고 다 그 같은 패거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순신을 띄우려니까 무슨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아주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이광수가 쓴 소설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이광수가 이미 동아일보에다 연재를 하는데 그렇게 일본을 미워하고 조선을 교치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연재하겠어요? 신문에다 시 하나만 써도 일본은 잡아가는데 이 여러분들은 말이죠. 머리가 참 나쁜 게 아니 그 박정희가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책을 읽었는데 그걸 기숙사에서 숨어서 읽었다. 연재를 한다는 얘기는 어쩌다 그런 줄 나와도 신문 정간되고 폐간 위기까지 가는데 뭐 한 달이고 두 달 동안 연재했는데 그것을 무슨 그 박정희가 숨어서 읽어요? 그거는 일본 놈들이 작정하고 조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이순신은 띄우지만 조선 백성들은 나쁘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책인데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전에 우리나라 우인전이라는 게 영화나 그런 거 해방 전에는 무슨 연개소문, 강감창 장군, 을지문덕 장군, 최영 장군, 신라의 김춘추, 독립운동은 김주하진 장군 이런 사람들 전기만 이거지 이순신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을 언제부터 띄웠냐면 1961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바로 군대의 정훈장교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방을 주고 한 2년 동안인가 거기서 이순신을 칭찬하는 내용의 책을 2권인가 3권을 써요. 이름이 뭔가 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순신 전서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박정희가 의무적으로 교과에서 실리고 뭐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하는 대본을 다 박정희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순신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띄운 것은 불과 지금부터 한 70년 그 이쪽 저쪽밖에 안 돼. 그 전에는 이순신 이름도 없어. 어디 그 아주 참 유능한 학자나 어떻게 겨우 알을까? 그 정조대왕에 쓴 이순신 전설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알는지 모르지만 이순신 이름도 없던 사람이에요. 무슨 우인전 하면 을지문덕 장군, 연개소문 장군, 강감창 장군, 무슨 김춘추, 뭐 최영 장군, 뭐 이런 사람만 애웠지. 우리 늙은 세대들은 말이죠. 이순신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국가가 전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순신을 작정하고 띄우면서 교과서에 실리고 모든 시험 보는데 이순신 그 역사를 필수적으로 문제를 내가지고 거기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작정하고 국가가 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속아서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해. 국가가 그렇게 그 작정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안 배울 수 있어? 그리고 안 배우면 그 당시에는 반국가 사범으로 취급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바뀌고 지금은 학문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그러면 왜 이순신이 영웅인가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이 생각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구한 사실이 없어. 어제도 내가 그 대부분 얘기했는데 원균이 경상도에서 18건을 써왔는데 제1차가 옥포해전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순신하고 합동작전했다고. 그리고 나도 이거 다 외우진 못해. 근데 옥포해전이 1차고 2차가 하포해전이야. 그리고 3차가 적진포해전, 4차가 사천해전, 5차가 당포해전, 6차가 당항포해전, 7차가 율포해전, 8차가 한산해전, 9차가 안골포해전, 10차가 장림포해전, 그리고 11서부터 11 하준금이, 12 다대포, 13 서평포, 14 절영도, 15 초량목, 16 부산포 해전, 11서부터 16까지 6번 전투는 부산전투 하나야. 그 부산전투 전투로 들어가는데 맨 첫 번에 들어가다가 화준구미에서 보초 쓰던 일본 놈들 배 2개인가 만나가지고 그거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무슨 다대포, 여러분 다대포 하죠? 5배 해수욕장 있는데 거기 가다가 또 2개인가 3대 또 때려부시고 그리고 서평포에서 또 몇 대 때려부시고 절영도가 영도거든. 영도에서도 몇 배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그 부산 진까지 들어가는데 보초 쓰는 배들을 때려부시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한 건이야. 그런데 이제 편의상 이순신의 전적을 부풀리려니까 11차 하준금이, 12차 다대포,
13차 서평포, 14차 절영도, 15차 초량목, 16차 부산포. 뭐 이따위로 저거 장난을 해놓은 거지. 그래도 하여튼 여기까지가 18차인데, 그래서 이 18차는 그 원균이 다 싸운 거고 이순신은 뒤 따라다니기만 한 놈인데, 여기서 이 부산포 해전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원균한테 그 도저히 대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배를 그 부산 외형 그 항구에다 포구에다 다 가둬놓고 대응을 안 하고 항구 꼭대기 위에서 조선인으로부터 뺏은 그 대포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함포는, 우리 배의 함포는 약 사정거리가 150m라고 그랬죠. 근데 위에서 때리는 건 약 한 300m 정도 돼. 그러니까 우리 배가 포구에다 가두는 배를 때려부시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400척을 모아놨는데 우리 조선군이 이거 들어가려면 위에서 함포를 내리 쏘니까 못 가. 싸울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치 상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순신의 참모의 정훈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아주 용감한 장군이야. 이 정훈 장군이 그 들어가서 이제 싸우자고 그러니까 이순신하고 원균하고 전라 우수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함포를 맞아가지고 분명히 우리 배 중에 몇 대가 손실을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서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순신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싸우면 우리는 그 누가 죽든지 패하는데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 왜 필요가 없냐면, 왜냐면 선조가 그 일본인들이 철수하려고 하는 조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 때려부시라고 그랬거든, 그 배를. 저 배를 다 때려부시면 일본인들은 산으로 도망갈 거 아니냐. 산으로 도망가면 쟤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조선의 어부들의 배를 뺏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어부가 숱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면 쟤들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지, 지금 쟤들을 부시면 부시는 대로 조선이 피해가 온다. 저희들이 조선에 하루라도 더 묵으면 묵는 대로 피해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철수하자. 여기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 이순신 얘기가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왕명을 받아가지고 저것들을 때려부시라고 왔는데, 쟤들이 함포 쏘는 거 겁나서 그냥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조정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하냐. 그게 원균이 이제 지휘자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순신이 지휘자로 알고 있죠. 근데 원균이 지휘자야. 그러니까 원균이 그럼 딴 사람들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 울들목 지키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하튼 그 소사의 얘기도 맞긴 맞는데 왕명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순신의 그 부하 정훈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 당신들은 이순신하고 회의나 실컷 하시오. 난 혼자 가서 싸울 거야. 그래가지고 지 먼저 집에 끌고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 일본 놈들이 언덕 위에서 장총, 그 화성총을 개조해가지고 총신을 길게 해가지고 실탄을 더 넣어가지고 쏘는 장총이 저격용이 있대요. 그걸 조준해가지고 정훈 장군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제 부하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부하가 죽었어도 정훈 장군 죽은 데 대해서는 별로 애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훈 장군이 사사건건 이순신한테 덤비거든. 정훈 장군이 왜 그러냐면, 이순신이 너무 비겁하다 이거야. 정훈 장군은 본래 원균한테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막 그 여수에서도 막 그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우리 나는 못 한다고. 여기 전라도 맡은 바운다리니까 여기 지켜야 된다고. 왕면 없이 못 간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정훈 장군이 밖에 나와서 자기 그 동료들한테, 내 심정 같아서는 저 이순신 버리고 우리끼리 가서 싸웠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 아마 텔레비 어디도 드러나도 되고 정훈 장군이 그렇게 용감했다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순신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놈들 배 때려보시면 돌아갈 배가 없으니까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훈 장군이 성질나서 정원조 들어갔다 죽었는데, 이순신이 왜 나쁜 놈이라는 얘기 하냐면, 노량해전에 일본 놈들이 우리 돌아갈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길린 도덕도 그렇고 모든 병사들이
돌아가는 놈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다. 길 비켜주자. 그리고 쟤들은 이순신 말로 생구즉 사요, 사구즉 생이라. 쟤들은 바로 돌아가면 가족을 만날 이제 그 평화가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이 가로막는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사력을 다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 수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차라리 쟤들을 돌려보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뭐라고 하냐면 한 놈도 살려보낼 수가 없다. 저놈들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도륙했는데 저놈들을 그냥 보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지가 뭐 앞장서가지고 싸우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진린도덕도 그냥 어정쩡하게 나와 싸우다가 명나라군이 한 500명인가 죽고 조선 수군이 한 300명인가 공식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 이순신이 그 부산포 공격을 와가지고 저놈들 배를 때려부시면 저놈들이 조선에 하루를 더 묵는 동안 하루만큼 그 조선 백성들의 피해를 보고 조선 백성들이 배를 뺏어가지고 가면 조선 백성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조선의 배를 뺏기면 조선의 배 자산이 자원이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니까 조용히 돌려보내는 게 맞다.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왜 노량에서는 한 놈도 돌려보낼 수 없고 끝까지 싸워서 결판을 내야 된다고 나가서 싸웠느냐면 이순신이 그동안 지은 죄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순신은 살아남으면 분명히 죽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선조가 그냥 안 둬, 이순신은. 이거 죽을 죄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얘기하기로 지가 죽을 걸 알아. 그러니까 저는 이순신은 자살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영웅이 됐지, 그때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이순신은 역적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지금 영웅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아주 역적이로 몰려 있을 거예요. 이순신은 그렇게 교활한 사람이고, 이순신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모든 정황을 대입해 보면 전사를 가장한 자살이야. 왜냐하면 1592년 12월인가 그때 선조의 명령에 의해서 부산포 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일본놈들이 포 쏜다고 저거 가 때려보시면 그만큼 쟤들이 조선에 피해를 줄 것이니까 그냥 돌아가자고 해야 한 놈이 마지막에 이제 저놈들이 돌아가면 이순신 밑에 있는 부하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전쟁으로 폐허된 조선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야 될 그 장정들을 끌고 가지고 3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순신의 그 순전히 전사를 위한 가장 자살 전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